김이사. 네네네. 그 대북 쌍방울. 팬티. 예, 팬티 회사.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거기 그 대북 그 송금한 혐의로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좀 받고 시끄럽죠? 있어가지고 예,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또 이재명 또 더불어민주당 이제 5번째로 이렇게 소환을 했었는데 예. 안 나오고 있다가 뭐 내일 정도에 나오겠다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예, 저는 사실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예, 예. 예. 사실은 예. 제가 우리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37년 강원도 원주군 예.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예. 한국일보 예. 기자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중앙정보부 네. 김재규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네. 이렇게 네.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1988년 선거에서는 보니까 이게 실패했습니다. 저희 동네였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서초구 네. 의선거구에서 네. 출마했지만 실패했고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 이제 되신 거죠. 15대 그 국회의원 15대 때 되신 이제 겁니다. 전국구로 예. 그 김정필 씨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의 저 후보로 비례 대표로 당선이 돼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예. 이제 그래서 한국의 이동복, 변화가 예. 굉장히 많을 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호명을 안 한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이동복 네.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한국일보에 계셨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자 선후배 선배죠. 기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8년에 네. 한국일보 견습 8기로 들어가서 71년까지 14년간 하면서 정치부 차장을 하는데 1971년에 남북 적시자 회담을 정부가 시작하면서 언론계에서 누구 한 사람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언론계에서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던 선배들이 몇 분 있어요. 네. 유혁인, 김성진, 정성관 이런 분들한테 이 당시 이울학 중앙정보부장이 한 사람을 천거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천거해서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 회담 얘기 들으니까 환상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인생을 바꿨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호칭할 때 어떻게 전 의원, 전 저 의원님? 의원님이라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 됩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저기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게 뉴데일리에 네. 쓴 칼럼이 굉장히 이제 좀 네.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광복절이잖아요. 그 예. 8월이 8월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8월 15일 네. 광복절인데 이제 78주년이라고 저희가 네, 보통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여기 미주 한인 사회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칼럼을 좀 꽤 긴 거를 쓰셨어요. 예, 길게 예, 뉴데일리에 맞습니다. 쓰셨는데 네. 굉장히 논리정연한 네. 칼럼이라고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거 보면은 광복절 78주년은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합리화라는 식으로 네. 쓴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게 네. 78주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75주년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 좀 이렇게 3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뒤집게. 저희 시청자하고 그 문제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렇습니다. 금년에만 제가 쓴 게 아니고 최근 몇 년째 여러 차례 그 문제 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그 요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거든요. 네. 해방이라는 것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예. 그 해방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 네.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합방된 이래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은 투쟁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45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전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애국 투사들이 한 아주 그 위대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방에 공헌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수곤했고 많은 참 피도 흘렸고 그랬지만은 근데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 1939년에 소련 독일, 이태리, 일본이 주축국이 돼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을 39년에 일으켰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2차 대전 전쟁이 태평양에도 얼마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45년까지 2차 대전을 전개하는데 네.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합국들이 이제 독일, 이태리, 일본을 상대하는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로부터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로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모여서 그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게 1943 11월 네. 카이로 회담이에요. 예. 카이로 회담에서 여러 가지 2차 대전 후에 전후 처리 어떻게 하느냐는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장개석总统이 조선 반도 문제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한 게 조선 사람이죠. 그때는 조선 인민들의 사람들의 노예 상태를 고려해서 전쟁이 끝나면은 조선을 in due course of time 네.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준다는 소위 카이로 선언이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1945년 8월 15일에 아니 내가 광복절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이로 선언을 가지고 전쟁이 끝났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그 카이로 선언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데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합의가 안 됐어요. 방안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1945년 6월에 독일이 항복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8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짐으로 해서 일본이 항복하거든요. 예. 그 일본이 항복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미군이 싸웠는데 미군은 아주 그 오키나와의 교두보를 확보했을 뿐이었고 네.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스탈린이 재빠르게 일본에 대해서 선전 보고하고 8월 7일 날 소련군이 북한 두만강 너머로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그 시점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한반도가 전부 소련군한테 다 점령당한다. 네. 그러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당시에 그 미육 그 삼성 전쟁위원회의 상황장교라던 딘 러스크하고 찰스 본 스틸 대령이야 그때 이 사람들이. 네. 그 두 대령한테 한반도를 양분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찾아봐라. 반드시 서울은 우리 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에서 찾아낸 게 38선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루만이 1945년 8월 15일 날 트루만한테 전문을 보내요. 자, 일본이 항복을 오늘 할자로 했으니까 8월 15일. 15일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38선 이남까지 가겠다. 너희는 38선 2부까지 와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일단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더니 스탈린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왜 받아들였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2차 대전에서 소련이 망할 뻔했는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랜드 리즈 어그리먼트라는 아주 굉장한 원조 협정을 소련하고 체결해가지고 소련군의 모든 장비를 미군이 공급해서 탱크니 항공기니 이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견뎌냈거든요. 네. 그 스탈린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졌죠. 그러니까 트루만의 그 38선 제의를 거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가서 45년 8월 15일자 해방이 이루어진 거죠. 해방은 됐어요. 그러나 해방을 독립이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해방과 8월 15일과 관계에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킨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해방, 광복, 그다음에 독립. 해방, 그렇잖아요. 광복, 독립. 그런데 그 해방이 이렇게 됐는데 그 해방된 나라를 가지고 뒤에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잃었던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야.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은 국토도 우리가 회복을 못했고 국권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토는 해방은 됐지만은 우리 한민족한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됐다는 소련군하고 거죠. 미군이 인수해가지고 군정을 실시했지. 해방은 됐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해방기념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정세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우철이 일환으로 카이로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독립을 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이제 1945년 12월 16일 날 예.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국 외상회담이 열려요. 거기서 카이로 선언을 한반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의한 결과 당장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사실은 오판했죠. 그 이 독립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해서 하고 그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는 기간 중에 그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자. 네. 임시정부를. 그 임시정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미소가 합의해라. 그래서 46년 4월하고 47년 4월에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깨져요. 왜 깨지느냐 하면은 그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신탁 통치 결의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 된다. 바로 즉시 독립을 시켜달라는 데모가 났단 네. 말이에요. 그때는 공산당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46년 1월 달에 모스크바의 코민테른, 그 국제공산주의 운동본부에서 한국에 있는 공산당의 지시가 오기를 모스크바 삼상회 결정은 스탈린 원수가 주도한 거니까 공산당은 찬성해라. 그러니까 46년 1월 어느 날 공산당이 하룻밤 사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공산당은 잔탁이요. 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당하고 반대하는 민족 진영하고 엄청난 투쟁이 벌어졌어요.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소련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그 임시정부에는 모스크바 삼상회 결정을 찬성한 사람들만 참석시켜라.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미국 주장이 옳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련이 이제 왜 그랬느냐? 그 스티코프라고 하는 미군 그 수석 대표, 소련군 수석 대표가 이제 미소 공동회의가 깨지고 나서 하지 미 군정사령관한테 예방을 와가지고 그걸 설명해요. 미국하고 조선반도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지만은 예. 소련은 국경이 육속 접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는 반드시 친소적인 국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모스크바 삼성이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소적인 사람이니까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5년 4월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어요. 근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생전에 굉장히 친소적이야. 아,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좀 열려 있고. 예. 융화적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하고 소련이 죽이 맞았었는데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은 굉장히 반소적이고 반공적인 사람이에요. 이 트루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불만이 있었는데 부통령은 뭐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부터 트루만이 영국의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소위 미소 간의 냉전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독립 문제가 나오는데 미소 간의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트루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전후 처리 차원에서는 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 유엔 총회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예. 안건을 상정해요. 그 47년이었죠. 47년 9월이고 그래서 47년 11월 달에 총회가 결의하죠. 네. 뭐냐면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라.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임시위원단이 그 12월에 오니까 그 북한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찬성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임시위원단이 유엔 본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그 48년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 인테림 커미티 소총회가 열려요. 거기서 그러면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50선거라는 걸 해가지고 그 이제 서울에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미 46년부터 북한 단독의 공산정부가 사실상 수립됐어요. 그거를 공표를 안 하다가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니까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 합법적이냐 하는 걸 누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 유엔에서는 그래서 한국 손 유엔 들어줬죠.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예. 픽업했어요. 또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라는 똑같은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그 12월 12일자로 유엔 총회 결의 195-3호를 가결시켜요. 거기서 뭐냐면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한반도에서 다수의 인구가 절대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됐다. 예.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그런 정부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북한에 수립된 것은 합법이 아니다. 한국이 합법적으로 된 대한민국만이 거다. 합법이다. 예, 광복. 그러고 그 이 저 사망에 보면은 앞으로 미완성된 통일은 그 작년에 채택한 그 유엔 총회 결의 112-3호에 의해서 해라. 선거를 하라. 그다음에 그 앞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관계를 수립할 때는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해라. 그런 결의를 채택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의야. 예. 그 중요한 결의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로서 성립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1948년 8월 15일 날 38서 이남 지역에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독립이 이루어진 네. 거예요.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뭘 말하냐면 국권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권이 회복됐으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남쪽에서는 독립도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광복도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함께. 예. 여기에 숏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체 한반도가 아니고 38서 이남 지역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독립을 이룩하는 문제나 광복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은 미래 숙제로 남겨졌다. 그게 예. 내 글의 취지야. 예.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요. 그래서 그 이제 주년을 우리가 그 계산할 때 해방은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방을 해야 되고 해방기념일이고 광복은 그러니까 독립은 48년 기점으로 해서 75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을 해서 건국절. 이것 때문에 또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지고 예. 있어요. 나는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 아니에요. 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은 독립기념일이야. 네. 1948년 8월 15일은 그리고 우리가 영어 문화로 말하면은 그 건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서양에는 없어요. 그 대개 동양에서만 건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 건국이라는 그 어느 민족 국가가 최초로 독립한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개천절 그 10월 3일이 사실은 건국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알겠어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나라 그거는 그 인디펜던스 데이는 그 48년 8월 15일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5주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국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길 좋아해가지고 예.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예. 이제 내 글의 전체 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미국의 그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죠. 그렇죠. 7월 4일처럼 그 인디펜던스 데이로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예,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45년이 아니라 48년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48년 그렇습니다. 8월 됐다는 게. 15일이고 올해로 네, 그렇습니다. 75주년이 맞는 맞습니다. 거다. 네. 정확 적확하게 따지자면은.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그 칼럼 네. 보면은 이제 저거잖아요. 올해 8월 15일은 제 78회 네. 해방기념일. 네. 이자 제75회 독립기념일. 여기 이제 또 그러니까 하나 광복절이라는 말보다는 독립기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더 정확한 맞습니다. 표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광복이란 뜻은 해방으로 가봐가 되거든요. 네. 예. 일제로부터 해방이니까. 근데 요새 또 하나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 이제 우리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때도- 독립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제 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그 공인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원래 1937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이 소위 그 국가 독립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은 한국과의 독립은 국민과 국토와 주권과 네. 그 다음에 국제적 승인 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독립국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임시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독립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Declaration. 데클레레이션이지 예, 예.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919년에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데클레레이션 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 예.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지. 그런데 48년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유엔 총회 결의라든가 이런 저 객관적인 사실이 소위 코로보레이트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둘을 혼동하는 잘못을 범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sovereign state이 되는 거랑 그렇죠. 또 이제 sovereignty하고 자기의 territorial. sovereign government가 establish 되는 거랑 또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776년 이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라면은 네. 한국도 똑같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그 이제 이런 개념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은 예. 그 1776년 7월 4일 날 독립 선언을 할 때 미국에는 13개의 독립 정부가 있었고 네. 그 독립 주정부가 루스한 국가 연합으로 묶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독립 기념 선언을 함으로 해서 독립 국가가 된 거죠. 네. 13개 주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 할 때는 상해 프랑스족의 조그마한 집 한 칸을 가지고 독립 임시정부를 선언한 거니까 또 임시정부지. 미국은 76년 그 7월 3일 날 독립국가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은 아주 차이가 있죠. 네. 또 네. 그때는 또 UN처럼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바디가 없었잖아요. 국가기구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3년간을 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미국과 소련 양국군에 의한 군사적 점령 군정기간이에요. 상태가 계속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주적인 그게 없었고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소련 통치하에 있었다. 맞습니다. 기분은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나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문제는 연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해서 하나는 이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뭐 지금 잠깐만 언급을 하겠는데 네. 통일이라는 게 뭐냐? 통일은 분단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니에요? 예. 그 통일을 하는 가장 레지티메이트한 방법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이 정치학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립 이전으로 분단 이전으로 돌아갈 상태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우리는 예. 분단 이전의 상태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 맞아요. 상태는 1910년에 이시 왕조의 마지막 왕조인데
그것도 돌아갈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은 소위 재통일, reunification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new unification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문제고, 근데, 예. 그렇죠. 저도 왜 칼럼을 읽으면서 예. 고개는 끄덕여지더라고요. 이게 네.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1945년 8월 8월 15일은 그냥 일본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네. 이렇게 맞고 나서 이제 항복을 한 날이라고 보면서 항복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해방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하고 소련 그 체제, 그 군 체제에서 그렇습니다.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렇게 예, 지적을 하셨는데,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죠. 지금 이제 의원님한테. 또 한 지금 보니까 사람이 막 반박글도 막 올라오던데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1948년 독립 주장은 오히려 저쪽 그 공산주의자를 도와주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주 그야말로 타당치 않은 주장들이죠. 사실 팩트하고 이벤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따져 보면은 제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말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그 광복 그 시절을 이거 원인은 제대로 우리가 이거예요. 짚어봐야겠다 하고. 1948년 그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예.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그 소련 공산당 일당 체제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당의 이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월남을 했어요.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미국이 그 한반도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데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네. 준비가 없는 상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국무성이 아주 그 좀 불구죽죽한 사람들, 아주 특정한다면 엘거 히스가 그 당시에 그 국무성 정책 조정관으로 그 전후 처리 정책을 거의 그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소련의 스파이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한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랬어요. 그 하지 장군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뭘 했느냐면 좌우 합작을 시키되 여운형 그 이제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운형 씨가 공산주의자거든요. 예.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예. 이승만 박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독립 운동을 했지만은 그 이제 2차 대전이 1941년에 일어나고 날 때 무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 박사 워싱턴에서 Japan Inside Out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예. 거기서 곧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했는데 6개월 안에 후에 공격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미국 조의 평가는 높아졌는데 그러나 미국 정부가 좌파 세력한테 장악돼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 정부가 가까이 하질 않아요. 예. 그러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하는데도 워싱턴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한국으로 보내주려고 들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 이전에 맥카더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맥카더한테 편지를 쓰죠. 내가 여기 워싱턴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맥카더가 군용기를 내 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를 그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 남한의 정세는 어떠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일정 시대는 일본 국민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일본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 친일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일본의 물감을 뺄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아주 그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좌익이야. 그래가지고 그 해방 직후에 그 남한의 사회 민심 구조는 우보다는 좌쪽이 강해서 예. 46년에 미 군정청이 그 사람들 의식 조사한 걸 보면은 75%가 독립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대답이 나올 정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좌경화돼 있었단 네. 말이죠. 이거를 우경화시킨 게 누구냐? 이승만 네. 박사의 그 혼자 힘이에요. 예. 이분이 여기 와서 뭐 참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이 한국을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 사실 이 박사는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국가를 이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뿌리를 생각할 때 이승만 박사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빼놓아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네. 그런 이유고 네.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트루만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잘 평가하는 데서 한미 관계 올바른 발전의 하나의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영화 오픈하이머라고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네. 보셨나요 혹시 영화? 못 봤어요. 예. 거기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 근데 좀 상당히 호전적이었던 인물 같아요. 제 느낌에는 트루먼 대통령 그 이미지가 왜냐면 오픈하이머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트린 다음에 이제 조금 죄책감을 조금 느꼈다는 듯이 그 Blood is on my hand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놈 데리고 오지 말라고 백악관에서 트루먼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사실의 일부를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실제래요. 그거는 실제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루먼이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뭐 그런데 맨해튼 프로젝트도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루즈벨트가 그때 사선을 했거든. 예. 미국 그 대통령이 사실은 연임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이선만 재선만 하고는 본인 스스로 어떤 물러났죠. 데서는 국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이선 이상 안 한다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이 내렸다라고 그렇죠. 많이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미국 조지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재선 이상은 안 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성공하면서 3선을 했고 4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4선을 할 때는 루스벨트도 4선 이후까지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부통령을 좀 도전 못할 사람을 갖다 놨죠. 그래서 트루먼이 된 거예요. 근데 트루먼은 이 사람이 성장 환경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말로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호전적이었던 건 아니야.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소련에 대해서 호전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철의 장막이 내려질 때 영국 그 드골하고 또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그 이제 그 냉전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냉전 체제 구축의 그 주춧돌이 됐던 게 1947년에 그리스에서 그 이제 공산 게릴라들이 그리스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군을 파견하고 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공산주의 팽창을 절대 용서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6.25 전쟁을 만났고 그 원칙에 충실한 트루먼이 아주 하는데 사실은 이제 1945년에 그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도 트루먼의 고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 이제 4월에 루스벨트가 죽으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이것은 히틀러가 자살해가지고 구라판 끝나는데 아시아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까지 일본 사람들이 워낙 격렬하니까 모든 그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니까 이 일본의 혼슈까지 점령하려면은 맥시멈 300만의 인명이 희생된다. 그러고 고민하면서 7월 달에 포츠담 정상회담에 가서 있는데 이 참모가 오더니 귓속말로 맨하탄 프로젝트 is a success. We now have atomic bombs. 이러니까 트루먼이 알았다. 그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안 쓰면은 몇 년이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트루먼이 결단을 내리죠. 쓰고 평생을 트루먼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300만 명의 그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서 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선택한 거죠. 아메리칸을 그렇습니다. 그 맨해튼 프로젝트 자체는 루즈벨트 때 그렇죠. 거고 누구야
그 누군가가- 트루먼은 원래 들어갔을 때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대요. 있는지도 몰랐고 몰랐어요. 나중에 이걸 다 맞습니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어떻게 보세요? 저 의원님한테 잠깐 질문하게 생각나는데 만약에 루즈벨트였다면은 네. 냉전 시대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게 냉전 달라졌죠. 시대- 아. 루즈벨트가 됐으면은 아마 미국은 어쩌면은 사회주의. 몰로 독트린 비슷한 데 돌아가고 세계는 공산화가 됐을 가능성이 많죠. 아, 사회주의로 그렇게 많이 돌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시는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회주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내내 미국은 몰로 독트린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강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그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사실 할리우드도 공산주의자가 그럼요. 굉장히 그 많았고. 레이간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내가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남북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소위 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문제를 하는 생각하는 고민하는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교육 자료가 신통한 게 없어요. 예. 근데 하나가 입수가 됐는데 비디오 1시간 20분짜리가 6권으로 돼 있는데 레이간이 그 스크린 플레이어스 길드 저 프레지던트 할 때 반공 교육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레이간이 연사가 돼 가지고 그 반공 교육 그 강의를 한 게 그 이제 6권 한질이 된 내가 제목은 잃어버렸는데 네. 그 공산주의 비판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 레간이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아, 굉장히 연설 잘하시는 예, 분이요. 그래서 유명하죠. 그걸 그 내가- great communicator, 위대한 소통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죠. 예. 액터고 GM 대변인으로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맹활약했고 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계도 굉장히 맞습니다. 작용화돼 있었는데 맞아요. 당시 네. 공산주의자도 맞아요. 많고 그거를 우경화로 많이 돌렸어요. 맞아요. 그때 워낙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 노조위원장 하면서 예 맞아요. 그렇죠. 뭐 근데 다들 그것도 역시 메인스트림에서는 우습게 본 글쎄요. 좀 약간 광대 대통령식으로 그 내가 저자 이름을 위대한 잃어버렸는데 대통령을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간스 크루세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그 책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레이건 정말 크루세이드. 레이간스 크루세이드. 예, 저는 레이건 관련된 거 책을 한 3권인가 읽었는데 예, 근데 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책이 제일 아 그렇습니까? 아주 예. 그 이 에듀케이셔널하고 퍼스웨이시브하다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 네, 그 네. 총 피격당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컨디션이 맞아요. 왔다 갔다 했고 또 후반 부분에는 약간 이게 그 치매. 치매기가 치매. 있다고 맞아요. 이게 증인들이 다 나중에 이제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네. 그런 대통령, 뭐 그 지금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역대 저도 생각을 대통령 해요. 재평가는 레이간이 아마 3위인가 4위가 1위 할 때도 있고 가끔씩 맞아요. 네. 3위인가 4위 맞아요. 뭐 1위는 뭐 네, 에이브람 링컨 아니면 예, 조지 워싱턴이죠. 그 항상. 조지 워싱턴 2등은 에이브람 링컨 예. 3등이 레이간까지 올라가 예,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아까 광복절 잠깐 다시 음. 얘기하는 게 그게 자의로 얻은 독립이 아니라서 여기에 네. 대해서 창피하다라고 좀 이거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꼭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썼지만은 우리가 1910년 일본에 합방된 뒤에 얼마나 많은 독립지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 독립지사들의 활동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여야지. 그거를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없죠. 네. 사실은 그 이제 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상해에 만들어지지만 프랑스 조계에다 조그맣게 만들어지지만은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끝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1938년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 일본 천황 탄생절날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참가했는데 거기에 도시락 폭탄 2개를 가서 던져가지고 일본의 시라카와라고는 육군 대장이 즉사하고 그다음에 노구찌라고 하는 그 일본 총영사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1945년 8월 15일 날 미소리 함상에서 항복 조인하러 갈 때 외교 대신이야. 그래서 그 한쪽 다리로 그 이걸 쩔뚝거리면서 배 올라와가지고 메가다 앞에서 그 예. 항복 예. 모세에 조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임시정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 장사꾼 비슷하게 다녔는데 그러나 명맥을 1919년부터 45년까지 9군데를 피난살이했어요. 예.
그러면서 명맥을 유지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그러나 된다. 예. 사실은 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메가다 사령부가 인정을 안 해.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하니까 서울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개인 자격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전부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해방과 독립에 임시정부는 기여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건 인정을 해야지. 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45년이든 48년이든 48년이면 또 이게 그 이북 아니 북한에게 이게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그 부분을 제가 좀 약간 아니요. 그건 이제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이제 요새 그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예. 내가 48년 독립서를 논을 얘기했더니 북한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그러는 건지. 우선 첫째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 가지고 유엔이 대한민국만이 only such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해서 합법성을 유일하게 인정했죠. 예. 그건 그 일종의 법적으로 지금 와서 그걸 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따지는 여러 가지 네. 이유 중에 하나로 그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45년에 그렇게 이루어진 남북 분단을 군사적으로 극복하려고 북한이 6.25 남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혼자 힘으로는 못했지만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예.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쳤잖아요.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1950년 6.25가 나니까 6월 28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다. 선전포고 없이. 이것은 유엔 헌장의 브리치 오브 피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에서 그 원하는 나라들은 한국에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라. 예. 이렇게 했고 7월 7일 날 그 이제 그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장군을 그 사령관은 유엔군을 설치해서 유엔기를 사용해라 하는 결의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결의예요. 네. 이것 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떤 문제가 거기서 나오느냐. 전쟁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네. 통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예. 근데 3·8선은 아니지만 왜 3·8선이 안 되느냐면은 52년에 1년에 정전회담을 시작하면서 정전회담 장소를 처음에는 북한이 개성으로 정해서 개성에 이제 조이 제독이 가보니까 어떤 쇼가 벌어졌느냐면은 공산군 측 책상은 높여놓고 유엔군 측 책상을 낮춰놓고 공산군기는 큰 깃발을 걸어놓고 유엔 깃발은 이렇게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선전전을 하니까 그 조이 제독이 이런 데는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엔군하고 북한군이 접해 있던 판문점으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건 3·8선 이남이지. 예. 그러나 정전회담이 2년 계속 도는 동안 그 주변에서는 전투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서 중부에서부터는 금강산 쪽으로 상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3·8선 근방에 가서 멈췄으니까 유엔 안보이사회가 요구했던 전쟁 목적을 우리가 다 완수한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가령 지금 내가 오늘 요 전에 글도 하나 다른 글 하나 썼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7월 27일 날을 뭐라 하면 전성절이라고 그래요. 전성절. 전성절. 네. 전승절. 전쟁에서 이긴 나라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북한이 전쟁 목적을 달성했어야 되잖아요. 북한의 전쟁 목적은 조국 해방 전쟁에 남한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점령 못하고 3·8선 사실 이북으로 또 퇴각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피해를 북한이 더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휴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이제 75년이 지났는데 75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북한은 지금 200 등의 이런 나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남쪽이 이겼지 북쪽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자꾸 무슨 휴전을 무슨 평화협정으로 하네 뭐 할 필요가 없고 이미 6.25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동복 의원님 하면은 이제 남북 대화의 네. 대명사로 네. 통하고 네. 뭐 최고 전문가 예. 중에 네. 한 명으로 이렇게 손꼽힙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네. 거쳐가지고 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네. 네. 대표도 역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90년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대북 관계, 대북 정책에 있어 이분들은 뛰어났고 이분들은 X 낙제 뭐 네. X다. 네. 좀 평가를 좀 이렇게 쫙 한번 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무슨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의 대통령이라고 할 분은 이승만 박사 이승만 한 박사. 분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많은 진실과 오해가 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더러 말씀한 걸 가지고 가령 북진 통일을 얘기했다. 아주 그 무력 통일을 주장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난 철학자고 엄청난 정치학자고 엄청난 웅변가예요. 네. 그리고 전략가야. 그래서 그분이 북진 통일을 주장한 것은 그분이 북진 통일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미국이 전쟁의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자꾸 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 대통령의 생각은 휴전은 불가피하지만은 휴전한 후에 북한이 다시 침략할 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비가 필요하니까 그 방비로서 이 대통령은 그 나토 스타일의 방위 협정을 체결해라. 근데 미국은 그거 절대 반대란 말이에요. 네. 미국은 그때 미국은 그냥 사실은 철수하기에 그냥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걸 견제하는 수단을 썼어요. 그 반공포로 석방을 했죠.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정전회담에 나갔던 최덕신 우리 대표를 철수시켰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때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을 쿠데타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모의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로버트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국무차관이 있었어요. 네. 그 국무차관이 반대를 해요. 우리가 왜 한국 전쟁에 개입을 했느냐? 그 한국 전쟁에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해놓고 이제 미군이 합법 정부를 갖다가 쿠데타를 끌어낸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 말에 승복을 해서 방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53년 12월에 방위 협정이 체결되잖아요. 예. 체결되는데 그 방위 협정은 아주 일방적이야. 이건 뭐 이 한국에서 전쟁이 북한이 재침할 경우에만 미국은 constitutional process에 의해서 그 개입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대통령으로는 안심할 수 없잖아요. 미국의 여론을 잘 아니까. 네. 그래서 또 이 대통령이 심술을 부리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면은 이 대통령이 관찰한 게 소위 트립와이어 디플로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Tripwire deployment. 전쟁이 다시 나면 그건 틀림없이 북한의 재침인데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는데 주공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의정부로 오는 길이 있고 파주로 오는 길이 있어요. 예. 그 양쪽 길에다가 미군 캠프를 3개씩 묻어놓는 거예요. 예. 그 트립와이어 디플로이먼트야. 그러면은 북한군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걸 건드리고 와야 되고 건드리면 미군이 전쟁에 개입되고 전쟁에 개입되면 미국은 틀림없이 전쟁에 개입하니까 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대통령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네. 아이디어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이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통일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밀리고 있었거든. 네. 그런 예전에 상태에서 70년대까지는 저희가 그렇죠. 한국이 통일은 밀렸죠. 네.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통령 때는 계속 주장한 게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통일하자. 이것만 결의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4.19가 나고 윤보선 정부가 들어서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니까 전략가거든요. 전략가니까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를 하는 가운데
통일은 남한의 국력이 충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통일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 먼저 선건설 후 통일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1970년대 오니까 남한의 경제력이 네. 역전되기 역전됐죠. 시작하니까 잘 살게. 70년대 초부터 박 대통령이 수세적이었던 대북 정책을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바꾸는데 그때도 통일보다는 평화공정이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6.23 선언이라는 걸 내가지고 남북 대화를 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 79년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 완전히 그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역전이 돼가지고 내가 72년 11월 달에 평양 가서 우리 대표들이 남북조절위원회 대표들이 김일성을 잠깐 만났어요. 72년도에요. 그때도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 이제 그때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그 이제 이유락 우리 쪽 그 이제 이유락. 수석 대표가 남한의 경제 발전상을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그 울산에 여러 가지 그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김일성이가 잘 못 알아들어. 전자 문제를 얘기하니까 엘렉트로닉스 문제를. 그러니까 김일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김일성한테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남조선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 역전이 되니까 북쪽에서는 오히려 수세로 돌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됐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박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무슨 문제 그 스티그마가 생겼느냐 하면은 5.18 광주 사태에 스티그마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그 이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어렵게 되니까 자꾸 정부 정책이 대북 유화적으로 돌아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햇볕 정책 어떻게 보세요? 햇볕 정책, 그거 어떻게 햇볕 생각하세요? 정책은 사실은 아주 굉장히 기만적인 그 이 선전이죠. 그 당시 여론이 근데 다 자자. 햇볕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요. 햇볕 정책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선샤인 그 policy, 당시에 햇빛, 햇볕 예. 정책의 스포크스퍼슨이 임동원이라는 사람이야. 임동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햇볕 정책은 미국의 소위 그 탈냉전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졌으니까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그 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그 이제 이 김대중 씨는 사실은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야당적인 때부터 이분의 정치적 어떤 야심이 하나가 노벨 평화상 수상 예. 받았잖아요. 아주 집착을 받았죠. 했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북 정책은 그 모티베이션의 상당 부분이 노벨 평화상을 네. 그 획득하기 위한 왜냐면 그라운드 워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인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없었다는 또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저는 말도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이 네. 노벨 평화상 대통령 됐다고 글쎄 받고 이거 막 주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요. 지금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이 실제로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의 역사를 보면은 예.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선택적이 못됐고 네. 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하나는 노벨상 중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뒤끝이 행복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집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김대중 씨의 햇볕 정책은 모티베이션 중에 큰 부분이 그게 하나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때는 그렇게 아웃스포컨하지 않았지만은 이분들이 미군의 효용성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쪽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갑전도 있었고 그때 예. 이후로 그렇습니다. 뭐 저기 효선이 미선이.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달라졌어요. 쫙쫙 좀 저희 시간 관계상 좀 네, 그 네. 노무현 뭐 그 그렇고 이유도 이제 이렇게 좀 그랬어요. 평가를 좀 그러다가 해주세요. 어떤 이제 어쨌든 노무현 기억하셨-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이분이 사실은 그 이 여러 가지 그 이제 퍼스널 백그라운드가 있지만은 김정일하고 그렇게 만났죠. 예. 아주 학문적으로 고졸이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예. 그러나 소위 그 노동운동, 그 노동운동적인 좌익주의자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정치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분이 아니고 네. 그 운동가죠, 운동가. 네, 네. 그래서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가장 큰 실수가 그 전시작전권 네. 문제를 가지고 거의 전시작전권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저기 레이간 대통령 때 레이간이 아니지 그저 부시였죠. 부시 대통령 때 예. 국방부장 하던 그 국방부 장관이 화가 나서 저 컬린 파울? 그 미국 국방부 장관 컨돌리자? 아니 컬린 파울 아니에요? 콜린 국방- 파울 저기- 레모 한 분 있잖아요. 전에. 그분이 그 전임자. 예. 그분이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류가 있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좀 돌아섰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과거에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그 반체제 세력을 체제 울타리 밖에서 관리를 했는데 1987년에 체제가 나오면서 6.23 선언으로 울타리를 걷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 소위 좌익 세력이 우르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일부가 김대중 씨를 도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일부가 김영삼 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그때까지도 좌익의 순수성을 고수해서 그 이 우파하고 타협을 안 하겠다는 386 골수들이 대부분 문재인 씨한테 몰려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친북적이고 친북적인 정책을. 종북적인 정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문재인 씨가 그야말로 취임사에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겠다고 말하고는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 김정은의 심부름꾼 노릇을 많이 했죠. 예. 이제 그래서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우리나라가 천운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행운이 돌아왔어요. 네.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예. 참 그렇게 등장하리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아무도 예상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근데 예상을 못했죠. 등장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많이 바로잡고 있어요. 예. 그 탈북자 송환 의원님 제가 좀 그렇게 여러 네. 가지 뭐 네. 육자 회담서부터 네, 이런 거는 네.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많이 보셨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미국 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서 이제 그 네. 북한의 체계 리더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놨고 네. 지금 통일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좀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통일 문제는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동안에 남북 관계를 가지고 그 쭉 전착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통일은 뭐냐? 첫째로 북한의 2천여만 동포들을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통일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맨탕으로 통일하는 게 해방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참 민족이 생긴 이래 대한민국의 오늘 번영 이게 참 예.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행복을 북한 동포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통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을 훼손시키면 안 돼. 예. 바람직하기는 통일로 인해서 어떤 그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런 번영과
발전이 더 향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훼손되거나 타협돼서는 안 된다. 이게 통일이에요. 네. 그것을 통일로 생각하고 통일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평화 통일이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게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모범답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항복하고 들어가면 돼. 북한의 흡수잖아요. 북한에 흡수되면 돼. 근데 북한에 흡수되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5천여만 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독일은 동독이 무너져 가지고 서독의 일부로 된 것이 통일이야. 흡수 통일된 거죠, 사실. 예, 그건 이제 사실상. 독일 사람들은 사실상.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편입 통일이라. 예, 편입 통일. 근데 동독이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공산권 허상이고, 국가였잖아요. 그 중에서. 허상이고. 예. 그런데 동독이 그 서독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그 낙후됐었고, 동독이 87년부터 거덜이 납니다. 87년부터 거덜이 나가지고 87년 여름에 동독 학생들 몇백여 명이 동독 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라입지히에서 벌여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경찰이 쫓으니까 라입지히의 어느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이 사람들이 데모를 계속해. 그래서 그게 몬데이 데몬스트레이션이래요. 몬탁 데몬스트레이션. 예. 그거를 89년까지 해요. 그게 89년 초에 이게 급작스럽게 확산이 돼가지고 수천 명의 저 동독 사람들이 라입지히에서 데모를 하다가 동독의 그 서독 헝가리 대사관으로 몰려가가지고 헝가리 대사관에 가서 우리를 서독으로 보내는 길을 열어달라고 데모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동독은 기민당 정권이야.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 수상인데 이 사람은 소위 양독 정책, 그러니까 양독이 공존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독일이 이제 내각 책임제 정부이기 때문에 기민당과 함께 기독교 사회당이라는 좀 좌파적인 정당이 같이 공동 정부고 쉘 외상을 맡고 있는 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회당 당수인데 이 사람이 그 서독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으로 가서 강연을 해요. 그 동독 사람들이 합법적인 길을 열어서 서독으로 오는 거를 희망하면은 서독을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네. 그게 아주 그냥 큰 그 자극제가 돼가지고 소위 엑소도스 현상이 생기죠. 동독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헝가리 체코 대사관으로 가지고 길을 뚫어가지고 서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87년 10월에 레간이 베를린에 가서 아주 불을 지르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가서 Comrade Khrushchev, come out here, stand before this gate, tear down the wall. 이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굉장한 레소넌스를 일으켜가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니까 이제 호네커라는 동독 공산당 서기관이 고르바체프한테 그때 이제 동독에 소련군 17만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소련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고르바체프가 좀 역사적인 말을 해요.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변해라. 그러고는 모른 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네커가 결국은 10월달에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서기장을 시켜도 안 되니까 11월달에 그 동독 공산당이 베를린 장벽을 열죠. 그때 벽 11월. 깨뜨리고 지금도 막 무너뜨리고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여니까 그 벽을 지금도 파는 거 알아요? 팔아요. 그래 여니까 콜 수상이 89년 11월 28일 날 분열된 유럽과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는 10개 항목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게 이제 평화통일 방안인데 그 콜이 저기다 조건을 다 붙여요. 지금 이걸 가지고 실천하자는 게 아니다. 실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뭐냐? 동독이 먼저 민주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민주화가 되느냐? 일당 독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드는 복수의 정당이 참가하는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구성돼야 된다. 네. 이래요. 그러니까 동독이 거기에 굴복해서 90년 3월에 그 이제 다당제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니까 그 공산당은 9%인가의 지지밖에 못 얻고 그 이제 기독교 민주당계의 우파 정당이 80% 득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완전히 반공 정부가 우선되니까 거기서 통일 헌법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니까 통일의 내용이 뭐냐? 동독의 6개 주가 해산하고 서독의 그 이제 의회로 합병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되는 게 그렇죠. 첫째예요. 그 내부에서 북한에, 뭐가 그렇지. 터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근데 내부에서.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아주 비겁하게 거짓말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동정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자꾸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표가 중간지대에 있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표를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스윙거를. 그런 근데 거예요. 결국 미국하고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가 미국하고 지금. 똑같아. 아,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예, 그래서 더 어떻게- 물어보고 싶고 사실 뭐 이런저런 예, 질문할 네, 게 더 많았는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예, 많이 네. 지났습니다. 벌써 예, 예. 오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의원님 이렇게 저희 그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무튼,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꼭 말씀을 되풀이는 안 하겠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좀 들어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더라고요. 통일은 뭐냐?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을 헝클어지 않는 내용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루는 것은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 그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고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파일을 키워야 된다. 더 키워야 된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네, 많이 들었고 맞아요. 정말 역사에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이 사실 함께 더 얘기하니까 이렇게 너무 초대해서 좋았습니다. 더 듣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이에요 지금 네. 사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기회가 초대하겠습니다. 있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